저 늙은이가 내 물주냐? 라며 군인 손녀를 창녀 취급하던 악질 선임이 늙은이의 낡은 등산복 지퍼 속 3스타 계급장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의 새벽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칼바람이 지배하고 있었다. 영하 25도. 들이마시는 숨이 콧 속에서 즉시 얼어붙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의 혹한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예하 보급 수송대대의 연병장은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다. 새벽 사시를 알리는 비상기상 사이렌이 부대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전 병력 기상. 전 병력 기상. 현재 시간부로 제설작전을 개시한다. 각 중대는 신속히 지정구역으로 집합할 것. 당직 사령의 건조한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생활관의 불이 하나둘 켜졌다. 병사들은 침낭 속에서 웅크린 채 욕설을 내뱉으며 전투복을 꿰입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연병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보급 수송대대 행정과 소속 왕보라 하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키보다 큰 플라스틱 넉가래를 들고 연병장 중앙에 쌓인 눈과 사투를 버리고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폭설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 왕보라는 이를 악물고 눈을 밀었다. 넉가래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텅 빈 연병장에 공허하게 울렸다. 드르륵, 드르륵. 장갑을 꼈지만 손가락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전투화 속의 발가락은 마치 잘려나간 것처럼 얼얼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그녀의 속눈썹에 맺혀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그때 지휘 통제실 창문이 벌컥 열렸다.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구수한 믹스 커피 냄새가 훅 풍겨나왔다. 창문 너머로 당직 사관 완장을 찬 방광호 상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든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왕보라를 내려다보았다. 야 왕하사. 동작이 왜 그렇게 굼떠? 방광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왕보라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창문을 향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죄송합니다. 눈이 얼어붙어서 잘 밀리지 않습니다. 핑계는. 그러니까 여구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남들 자는 시간에 미리 나와서 해놓으라고 했잖아. 넌 힘도 없으면서 요령도 없냐. 방 상사는 커피를 후루룩 소리내어 마시며 말을 이었다. 거기 중앙 다 밀고 나서 행정반으로 와라. 커피 물이나 올려. 눈 치우는 꼬라지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다 춥다. 창문이 쾅 닫혔다. 왕보라는 잠시 닫힌 창문을 노려보다가 다시 넉가래를 움켜쥐었다. 장갑 속에서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넉가래를 집어던진다면 방광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제7보병사단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자 먼지 같은 존재였다. 부모 없이 시골에서 할아버지 손에 자란 그녀에게는 소위 말하는 배경이라는 것이 없었다. 육군 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실무부대인 이곳은 정글보다 가혹했다. 특히 행정보급관인 방광호 상사에게 찍힌 이후로 그녀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되었다. 방광호는 자신의 진급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만만한 여군 하사인 왕보라에게 배설하듯 쏟아냈다. 왕보라는 다시 눈을 밀기 시작했다. 묵묵히 그리고 처절하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검은 아스팔트 바닥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깎아낸 자존심의 흔적 같았다. 오전 일과 시간이 시작되었다. 행정반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병사들의 관등 성명 떼는 소리가 뒤섞여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웠다.
하지만 왕보라의 책상 위만은 고요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처리해야 할 공문서도 결제판도 없었다. 방광호 상사가 그녀를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다른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일 때 멀뚱히 앉아 있어야 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끔찍했다. 투명 인간 취급. 그것이 방광호가 즐겨 쓰는 괴롭힘 방식이었다. 왕하사. 방광호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불렀다. 왕보라가 즉각 반응하며 일어났다. 네. 부르셨습니까? 심심하지. 할 일도 없는데 커피나 한 잔 타봐라. 저기 김 중사 것도 같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철민 중사가 킥킥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김 중사 역시 방 상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왕보라를 무시하는 인물이었다. 왕 하사가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지 말입니다. 손맛이 좋아서 그런가. 김 중사의 말에는 끈적한 성적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왕보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군인이지 다방 종업원이 아니었다. 상사님, 저는 커피 타러 군대 온 게 아닙니다. 제게도 정당한 업무를 주십시오. 보급 관련 문서 정리는 제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왕보라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순간 행정반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다. 방광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에 탁 소리나게 던졌다. 업무. 방광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보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믹스커피 특유의 단내와 찌든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그는 왕보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야 왕보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뭔데? 힘쓰는 거 못하잖아. 그렇다고 머리가 좋기를 해. 아니면 싹싹하기라도 해. 너 같은 애들은 그냥 분위기 메이커나 하면서 웃음이나 파는 게 도와주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솔직히 말해서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고아나 다름없는 집구석에서 자라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티가 나는데 내가 거둬주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가정교육. 할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에 왕보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족 이야기는 삼가주십시오. 어라. 눈에 힘주는 거 봐라. 치겠다. 한번 쳐봐. 하극상으로 영창 한번 가보자. 방광호는 자신의 머리를 왕보라의 이마에 들이밀며 도발했다. 왕보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터지면 지는 거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군인은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명분으로 싸우는 거라고. 지금 그녀에게는 명분이 부족했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그때 대대장이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상사. 이군단 감사 대비 서류 준비 다 됐나? 대대장의 등장에 방광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대대장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대대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밑에 애들이 워낙 일머리가 없어서 제가 다 챙기느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새서라도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방광호는 교묘하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을 포장했다. 대대장은 왕보라를 힐끔 쳐다보더니 혀를 찼다. 왕 하사는 뭐하나? 멀뚱히 서서. 밥값은 해야지. 대대장마저 방 상사의 말만 믿고 그녀를 무능한 간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왕보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쯧쯧. 요즘 간부들은 패기가 없어. 대대장이 집무실로 들어가자 방광호는 다시 왕보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랍에서 믹스 커피 한 봉지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다. 주워. 그리고 타와. 물 온도 못 맞추면 죽는다. 왕보라는 바닥에 떨어진 커피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노란색 커피 봉지가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봉지를 집어들었다.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 언젠가 이 빚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일과가 끝난 저녁 부대 인근 삼겹살집에서 회식이 있었다. 말이 회식이지 방광호 상사의 기분을 맞춰주는 자리에 불과했다. 좁은 식당 안은 삼겹살 굽는 연기와 소주 냄새로 가득 찼다. 자자. 건배. 우리 보급 수송대대의 발전을 위하여.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왕보라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이다만 홀짝였다.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방광호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야 왕하사. 넌 왜 술 안 마셔? 내가 따르는 술이 술 같지 않냐? 방광호가 이미 반쯤 빈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군인이 술을 못해.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래. 한 잔 받아. 이거 명령이야. 방광호가 억지로 왕보라의 잔에 소주를 넘치도록 따랐다. 술이 넘쳐 그녀의 손가락을 적셨다. 마셔. 주변의 간부들이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다. 김철민 중사는 박수까지 치며 부추겼다. 왕하사. 원샷하고 시원하게 노래 한 곡 뽑자. 분위기 좀 띄워봐. 왕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좋지. 여자는 이렇게 튕기다가 마시는 게 매력이라니까. 방광호가 낄낄거리며 왕보라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묵직하고 축축한 감촉에 소름이 끼쳤다. 그가 손을 슬금슬금 내려 왕보라의 옆구리 쪽을 더듬었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왕보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그의 팔을 쳐냈다. 하지 마십시오. 순간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광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 마.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쾌합니다. 왕보라가 또렷하게 말했다. 방광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이게 미쳤나. 선임이 격려 차원에서 어깨 좀 두드려준 거 가지고 불쾌해. 너 나를 뭘로 보고 그따위로 말해. 내가 성추행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그게 성추행입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분위기 다 잡쳤네. 너 같은 거 줘도 안 가져. 거울 좀 보고 다녀라. 남자가 손 좀 대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비싼 척이야. 방광호가 마시던 소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너 내일 두고 보자. 군 생활 아주 스펙터클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라. 방광호는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간부들은 왕보라를 향해 혀를 찼다. 왕하사.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방 상사 성격 알면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좀 참지. 우리까지 불편하게 이게 뭡니까?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다. 피해자는 그녀인데 모두가 그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왕보라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늦은 밤. 독신자 간부 숙소인 BOQ로 돌아온 왕보라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낡은 관사라 외풍이 심해 방 안은 냉골이었다. 보일러는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과수원 평상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 옆에서 V자를 그리고 있는 단발머리의 어린 왕보라. 할아버지는 그녀의 전부였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혼자 몸으로 그녀를 키웠다. 남들은 고아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할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다. 왕보라는 액자를 들어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할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군인이 된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보라가 나라 지키는 장수가 되었구나.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선임에게 성추행당하고 왕따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건 할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달칵 소리가 났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앉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왕보라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애를 썼다. 보라야. 여보세요. 듣고 있니? 왕필두의 목소리에 걱정이 서렸다. 왕보라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네 할아버지. 근무 끝나고 방금 들어왔어요. 주무시는데 깨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애비는 안 자고 있었어. 너 전화 올까봐 기다렸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거기는 춥지 않냐? 밥 너무 잘 나와서 살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도 안 추워요. 내복 입고 히터 빵빵해서 더울 정도예요. 거짓말이었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래.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 할애비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힘들긴요. 저 씩씩하잖아요. 할아버지 손녀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라가 누구 손녀인데? 호랑이 손녀 아니냐? 기죽지 말고. 알았지? 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혹시 면회 오실 수 있어요? 보고 싶어서. 왕보라는 충동적으로 말을 뱉었다.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다. 단 1분이라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면회. 가야지. 암 가고 말고. 우리 강아지가 오라는데 천리길이라도 가야지. 할애비가 맛있는 거 싸들고 갈게. 닭 잡아갈까? 네. 할아버지 백숙 먹고 싶어요. 그래. 기다려라. 토요일에 아침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왕보라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난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을 수십 년간 전장을 누볐던 노병의 감각이 이미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가올 토요일 면회실에서 벌어질 일이 그녀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제7보병사단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임을.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은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리려는 듯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부조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먼지보다 못한 하사왕보라. 그녀는 오늘 밤도 사진 속 할아버지를 보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버틸 것이다.
하지만 방광호 상사라는 악마는 그녀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 바로 앞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언제까지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별처럼 그러나 위태롭게 빛났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민간인 통제구역에 인접한 깊은 산골짜기.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다. 지붕에는 지난밤 내린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두막 안은 고요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가구라고는 낡은 자개장 하나와 다리 부러진 밥상이 전부였다. 방 한구석에는 약초를 말리는 채반들이 겹겹이 쌓여 쌉싸름한 흙냄새를 풍겼다. 왕필두는 아랫목에 앉아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금 전 통화했던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 씩씩하잖아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다. 지나칠 정도로 밝아서 오히려 왕필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병사를 보았다. 관심 병사들의 거짓말, 고통을 숨기는 부하들의 눈빛, 그리고 전장에서 죽어가는 전우의 마지막 허세까지. 그는 목소리의 파장만으로도 상대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보라는 울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서럽게. 왕필두의 거친 손이 바닥을 쓸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마치 나무 껍질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훈장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별 3개가 박힌 성판 앞에서 군복을 입고 호령하던 자신의 젊은 날이었다. 제3군수지원사령관 육군 중장 왕필두. 그는 한때 군수 비리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저승사자라 불렸다. 하지만 전역 후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스스로 이 산골로 들어왔다. 권력에 취해 망가지는 수많은 별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녀 보라만큼은 자신의 후광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랐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왕필두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손녀를 고립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손녀가 부르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살을 찔렀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뒷마당 닭장으로 향했다. 그가 애지중지 키우는 토종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다. 왕필두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실한 놈을 골라 단숨에 낚아챘다. 닭이 푸드덕거렸지만 호랑이 같은 그의 악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그는 솥에 물을 올렸다. 산에서 직접 캔 황기, 엄나무 그리고 보라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대추를 듬뿍 넣었다. 칼질하는 그의 손놀림은 투박했지만 정교했다. 닭의 기름기를 일일이 제거하고 살이 연해지도록 푹 삶았다.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우리 보라가 이걸 먹고 힘을 내야 할 텐데. 왕필두는 솥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불 조절을 하며 국물을 걷어내고 묵은지를 꺼내 깨끗이 씻어 들기름에 볶았다. 계란말이에는 당근과 파를 잘게 썰어 넣었다. 손녀의 입으로 들어갈 음식이었다. 대충 만들 수 없었다.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기도였다. 제발 아프지 말라고, 제발 무너지지 말라고 비는 간절한 기도. 새벽이 밝았다. 왕필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옷을 꺼냈다. 그가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옷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도 더 된 유행 지난 등산복이었다. 색이 바랜 국방색 조끼와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시골 노인의 행색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만하면 단정하군.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에 쓴 낡은 벙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정성껏 포장한 찬압을 보자기에 쌌다. 마당에는 그의 애마인 1998년식 1톤 트럭 봉고가 서 있었다. 곳곳이 녹슬고 찌그러진 트럭은 시동을 걸자 쿨럭거리며 검은 매연을 토해냈다. 털털털털. 엔진 소리가 경운기처럼 요란했다. 히터는 고장난 지 오래라 차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하지만 왕필두는 개의치 않았다. 엑셀을 밟자 트럭이 힘겹게 눈길을 헤치고 나갔다. 인제에서 화천까지는 꼬불꼬불한 산길의 연속이었다. 눈이 덜 녹아 미끄러운 도로를 왕필두는 능숙하게 운전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래비가 간다. 2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제7보병사단 이정표가 보였다. 검문소가 나타났다. 무장한 헌병들이 바리케이드 뒤에 서 있었다. 왕필두의 낡은 트럭이 다가가자 헌병 하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정지하세요. 어린 상병이었다. 그는 왕필두의 트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군사작전 지역에 웬 고물 트럭이 들어오나 싶은 표정이었다. 왕필두는 창문을 내렸다. 수고가 많네. 면회 왔어. 면회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보급 수송대대 왕보라 하사 면회 왔는데. 헌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트럭 짐칸을 훑어보았다. 짐칸에는 땔감용 나무와 흙 묻은 삽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물건 팔러 오신 거 아니에요. 허허, 잡상인이라니. 손녀 보러 왔다니까. 신분증 주십시오. 왕필두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헌병은 신분증과 왕필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연락받은 거 없는데. 잠시 대기하세요. 헌병은 초소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왕필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창가에 팔을 꿰고 기다렸다. 그의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가왔다. 헌병은 전화를 하다 말고 뛰어나와 세단을 향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어서 오십시오. 세단 창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우리 아들 면회 왔네. 일중대장하고 미리 통화했어. 네. 확인되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세단은 유유히 바리케이드를 지나갔다. 왕필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조차 차와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한참 뒤에야 헌병이 다시 나왔다. 확인됐습니다. 저기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응. 차 너무 시끄러우니까 부대 안에서는 서행하세요. 높은 분들 지나다니시니까. 알겠네. 고맙네. 왕필두는 헌병의 무례함을 너그럽게 넘겼다.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손녀였다. 트럭은 다시 굉음을 내며 언덕을 올라갔다. 보급 수송대대 위병소를 지나 주차장에 차를 댔다.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승용차들이 가득했다. 왕필두의 녹슨 트럭은 백조 무리 속에 낀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 차에서 내린 왕필두는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혹시라도 식었을까봐 자신의 체온으로 데우며 면회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지나가던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 할아버지 봐. 옷 입은 거 완전 웃기지 않냐? 어디 반 매다 오셨나? 냄새날 것 같아. 누구 면회 온 거지? 저런 가족 있으면 쪽팔려서 안 나오겠다. 왕필두의 귀는 아직 밝았다. 비수 같은 말들이 고막을 때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찬압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갈 뿐이었다. 보라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구나. 무시와 조롱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 왕필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면회실 문을 여는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호랑이가 굴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면회실 문을 열자 훈훈한 열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주말을 맞아 면회 온 가족들과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피자며 치킨을 먹여주는 모습들이 보였다. 왕필두는 잠시 주춤했다. 화려한 외투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이전 사람이 흘린 콜라 자국이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았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찬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 면회실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왕필두가 고개를 들었다. 전투복을 입은 왕보라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왕필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라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맑았던 눈동자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목에 감긴 붕대도 왕필두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뭐냐? 우리 강아지. 왕필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벌렸다. 보라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낡은 등산복에서 나는 익숙한 흙냄새와 할아버지의 채취. 보라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낼 뻔했다. 하지만 혀를 깨물며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울면 할아버지가 걱정한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밥은 잘 먹는다며. 왕필두가 거친 손으로 손녀의 뺨을 감쌌다. 요즘 훈련이 많아서 그래요. 살 빠지니까 더 예뻐지지 않았어요? 보라가 애써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웃음이 더 가슴 아팠다. 왕필두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자리에 앉혔다. 자,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왔다. 왕필두가 찬압 뚜껑을 열었다. 뽀얀 국물에 닭백숙과 윤기가 흐르는 계란말이, 그리고 붉은 빛깔의 묵은지 찜이 나타났다. 인스턴트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에서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의 향기가 퍼졌다. 와, 진짜 맛있다. 보라는 닭다리를 집어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사실 며칠 동안 밥을 거의 먹지 못해 위가 쪼그라들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먹어야 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왕필두는 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 그는 물을 따라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초라한 구석 자리가 그에게는 천국이었다. 하지만 천국은 오래가지 않았다.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건들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당직 완장을 찬 방광호 상사가 김철민 중사를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들은 순찰을 핑계 삼아 면회실을 기웃거리며 물 좋은 여자가 없나 탐색하고 있었다. 저기 왕 하사 아니냐? 김철민 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방광호의 시선이 왕보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늑수그레한 노인을 발견했다. 방광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야, 저거 봐라. 아주 가관이다. 방광호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보라의 테이블 옆에 서서 짝다리를 짚었다. 왕 하사. 면회 왔나 봐. 아주 즐거워 보이네. 보라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을 새도 없었다. 충성. 당직 사관님 오셨습니까? 앉아. 편하게 해. 누구셔? 할아버지. 방광호의 시선이 왕필두를 훑어내렸다. 흙 묻은 등산화, 낡은 조끼, 그리고 촌스러운 벙거지 모자.
그의 눈에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네. 제 조부님이십니다. 아, 그래. 할아버지시구나. 방광호는 일부러 말을 질질 끌며 왕필두에게 고개를 까닥였다. 경례도 정중한 인사도 아니었다. 그저 아랫사람 대하듯 건성인 태도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손녀딸 보러 멀리서 오셨나 보네요. 왕필두는 닭고기를 집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광호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고요했다. 그렇네. 자네가 우리 보라 상관인가? 상관이죠. 아주 직속 상관. 제가 왕 하사 아주 아끼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광호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보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르신. 근데 차림새가 아주 자연 친화적이십니다. 어디서 농사 지으세요? 아니면 모산에서 약초 같은 거 캐시나? 방 상사님. 말씀 가려 해주십시오. 보라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허. 어른이랑 대화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싸가지 없게. 내가 지금 어르신 칭찬해 드리는 거잖아. 검소하시다고. 방광호는 보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왕필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진짜 할아버지 맞아요? 왕필두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뭐.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우리 왕 하사가 집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도와주시는 분인가 해서요. 전문 용어로 스폰서라고 하죠. 면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옆 테이블의 가족들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보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방광호 상사님, 그게 무슨 더러운 말씀이십니까? 보라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어쭈, 소리 질렀냐? 지금 상관한테 소리 지른 거야? 방광호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신고 있던 군화발로 테이블 다리를 걷어찼다. 콰당. 테이블이 크게 흔들리면서 왕필두가 정성껏 쌓은 찬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닭백숙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노란 계란말이가 흙먼지 묻은 바닥에 뒹굴었다. 왕필두의 바지에도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처박힌 닭다리에 머물러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리며 끓였던 그 닭백숙. 손녀에게 먹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방광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빈정거렸다. 근데 어르신, 이런 거 싸우지 마세요. 냄새나요. 요즘 군대 밥 잘 나옵니다. 개밥 같은 거 안 먹여도 돼요. 보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어진 음식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다. 하지 마라. 왕필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굵은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보라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고 있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흐리멍덩해 보였던 눈빛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왕필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광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의 서린 살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방광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숨이 턱 막히는 위압감이었다. 자네. 왕필두가 한 발자국 다가갔다. 지금 내 손녀에게 뭐라고 했나? 스폰서? 몸을 파는 여자? 아. 아니 뭐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정색을 하십니까? 노인네가 유머 감각이 없네. 방광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본능적으로 느낀 공포였다. 눈앞에 이 노인은 맹수였다.
내 40년 군 생활 동안 적의 목을 베어본 적은 있어도 아군의 등에 칼을 꽂는 놈은 용서해 본 적이 없다. 왕필두는 주머니에서 이지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한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전화해. 헌병대 불러. 노망난 노인네가 행패 부린다고 해. 방광호가 김 중사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왕필두는 개의치 않고 전화기에 대고 짧게 말했다. 나다. 왕필두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십니까? 제7사단 보급 수송대대 면회실이다. 지금 당장 헬기 띄워. 네. 헬기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왕필두의 시선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손녀와 바닥에 엎어진 도시락,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방광호를 차례로 훑었다. 내 손녀가 똥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당장 와서 이 부대 갈아엎어. 전화를 끄는 왕필두가 폴더폰을 탁 닫았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판결봉 소리처럼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공포에 질린 방광호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기대해라. 내 놈이 말한 그 스폰서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폭풍 전야의 고요가 끝났다. 이제 진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면회실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왕필두가 폴더폰을 닫는 탁 소리가 신호탄처럼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방광호 상사의 비웃음이었다. 푸하하. 헬기. 지금 헬기라고 했습니까? 방광호는 배를 잡고 웃었다. 눈꼬리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과장된 웃음이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김철민 중사와 병사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다. 야, 다들 들었냐? 이 할아버지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어디 노인정에 전화해서 장기 두다 오셨나? 헬기를 띄우라니. 여기가 무슨 콜택시 승강장인 줄 아십니까? 김철민 중사도 덩달아 낄낄거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치매 증상이 다양하다더니 허언증도 있으신가 봅니다. 왕보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헌병대에 끌려가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할아버지, 그만해요. 제발. 그냥 가요. 네. 보라의 애원에도 왕필두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묵직한 바위처럼 제자리에 서서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낡은 손목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갔다. 5분. 5분이면 된다. 왕필두의 나직한 혼잣말에 방광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즐길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봐요 노인네. 적당히 하고 나가시라고. 좋은 말로 할 때. 헌병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방광호가 왕필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그때였다. 왕필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방광호의 손목을 낚아챘다. 칠순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다. 방광호가 비명을 질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손목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왕필두는 방광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군인의 손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노인을 찌르고 부하를 추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왕필두가 손을 놓자 방광호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자존심이 상한 방광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야, 헌병 불러. 당장 위병소에 연락해서 5분 대기조 출동시키라고 해. 난동 피우는 거동 수상자 있다고 보고해. 김철민 중사가 허둥지둥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면회실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왕보라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웅. 면회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진동이었다. 마치 멀리서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졌다. 두두두두두두두. 창틀에 쌓여있던 먼지가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 음료수 캔이 저절로 움직였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묻힐 정도의 굉음이 하늘을 뒤덮었다. 뭐야? 지진이야.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방광호는 무전기를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화천의 흐린 겨울 하늘을 찢으며 검은 물체들이 나타났다. 한 대가 아니었다. 선두에는 날렵한 500MD 정찰 헬기 2대가 호위하듯 날아왔고 그 뒤를 이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UH-의육식 블랙호크 기동 헬기가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눈을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저게 뭐야? 김철민 중사가 입을 딱 벌렸다. 블랙호크의 옆면에는 선명하게 박힌 부대 마크와 함께 붉은색 바탕에 별 3개가 그려진 성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성판. 장군이 탑승하고 있다는 표식이었다. 그것도 원스타나 투스타가 아닌 3스타. 제2군단장이었다.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군단장님이다. 군단장 헬기가 떴다. 상황실에서 비명에 가까운 보고가 터져나왔다. 팬티 차림으로 낮잠을 자던 대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고 행정반에 있던 간부들이 모자를 챙길 새도 없이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쿠구구구궁. 블랙호크가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했다. 헬기가 내뿜는 바람에 입간판이 날아가고 방광호가 쓰고 있던 전투모가 벗겨져 뒹굴었다. 면회실 통유리 창이 깨질 듯 덜덜거렸다. 엔진 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헬기의 문이 열렸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먼저 뛰어내려 도열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내렸다. 베레모를 쓴 백발의 중년 군인.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 현 육군 제2군단장 나태산 중장이었다. 나태산의 뒤로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들이 줄지어 따랐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비장했다. 마치 적진 한복판에 침투하는 특수부대 같았다. 대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나태산 앞에 섰다. 온 매무새는 엉망이었고 군화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상태였다. 충성. 보급 수송대대장 중령 박. 나태산은 대대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면회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군화가 땅을 밟을 때마다 살벌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면회실 안의 방광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왜 군단장님이 여기로 오시는 거야?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방광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저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전화 한 통 했다고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온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우연일 것이다. 그래. 우연히 순실을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희망사항은 면회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쾅. 문이 열리고 나태산 중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함께 밀려 들어왔다. 면회실 안에 모든 군인이 얼어붙은 듯 기립했다. 오직 한 사람 왕필두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왕필두는 바닥에 떨어진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흙을 털어내고 있었다. 나태산의 시선이 왕필두에게 꽂혔다. 그리고 바닥에 엎너진 음식들과 엉망이 된 면회실 풍경을 눈에 담았다. 나태산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왕필두 앞에 섰다. 방광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 저 노인네는 죽었다. 감히 군단장님 앞에서 앉아있다니.
불경죄로 즉결 처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은 방광호의 뇌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2군단장 나태산이 모자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더니 왕필두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충성. 신고합니다. 육군 중장 나태산. 사령관님의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면회실을 뒤흔들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방광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김철민 중사는 들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대대장은 입을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왕필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느냐 태산아.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나태산은 여전히 허리를 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식은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왕필두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필두가 흙 묻은 닭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전역하면서 부탁했지. 군인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발밑에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 내 생각이 틀렸더구나. 왕필두의 시선이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는 방광호에게 향했다. 저기 저자가 내 손녀에게 그러더군. 스폰서냐고. 몸을 파는 거냐고. 나태산이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부하를 대하는 지휘관의 얼굴이 아니었다. 앞귀를 마주한 저승사자의 얼굴이었다. 나태산이 뒤를 돌았다. 헌병대장. 네. 군단장님. 이 시간부로 7사단 보급 수송대대를 봉쇄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막아. 그리고 나태산의 손가락이 방광호를 가리켰다. 저 새끼. 당장 끌고 와. 내 앞에 무릎 꿇려. 제사장의 막이 내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징벌의 서막이었다. 2명의 헌병이 방광호에게 달려들었다. 방광호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와 나태산 군단장과 왕필두 앞에 패대기 쳐졌다. 크어. 방광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코피가 터져 흘러나왔다. 그의 눈앞에 왕필두의 낡은 등산화와 나태산의 반짝이는 전투화가 나란히 보였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 헌병대장이 방광호의 뒷덜미를 잡아 억지로 무릎을 꿇렸다. 방광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고개를 들어라. 나태산의 명령에 방광호가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피가 뒤범벅된 추한 몰골이었다. 관등성명. 상사. 빵. 광호. 목소리가 작다. 다시. 상사. 빵. 호. 방광호가 악을 쓰며 대답했다. 나태산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김철민 중사를 찾았다. 거기 너. 이리로 와. 구석에 숨다시피 서 있던 김철민 중사가 비명을 지르듯 대답하고 튀어나왔다. 상황 설명해. 거짓말하면 넌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난다. 김철민은 살기 위해 동료를 팔았다. 아니 사실을 말했다. 방 상사가 왕보라 하사님 조부님께 스폰서라고 모욕하고 도시락을 발로 차서 엎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왕 하사님을 성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김철민의 자백이 이어질수록 나태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대대장과 다른 간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나태산이 다시 왕필두를 향해 섰다. 면목 없습니다. 제 부하 관리가 소홀하여 사령관님과 손녀분께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드렸습니다. 태산아. 왕필두가 덤덤하게 불렀다. 저 닭백숙.
내가 어제 밤새 끓인 거다. 우리 보라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 손으로 닭 잡고 약촉해서 끓인 거야. 왕필두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 찌꺼기를 가리켰다. 그런데 저놈이 그러더구나. 개밥이라고. 냄새난다고. 나태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왕필두를 누구보다 존경했다. 현역 시절 병사들이 먹는 밥이 부실하다며 취사반장을 영창 보내고 본인이 직접 국을 퍼주던 지휘관이었다. 그런 분이 손녀를 위해 만든 음식을 개밥 취급했다니. 나태산이 방광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그와 눈을 맞췄다. 야 방광호. 네. 군단장님. 너 그거 아냐?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방광호는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방금 개밥이라고 한 그 음식 만드신 분. 전 군수사령관 왕필두 장군님이시다. 대한민국 육군의 보급체계를 만드신 분이야.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내가 신고 있는 그 군화 다 이분이 만드신 거라고. 방광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 군수사령관. 3스타. 전설적인 인물. 그런 분을 노숙자 취급하고 스폰서라고 조롱했다니. 이건 죽어 마땅한 죄였다. 4.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방광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보라야. 왕필두가 손녀를 불렀다. 보라는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장군이었다니.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사령관이었다니. 혼란스러움과 충격이 교차했다. 이리 와라. 왕필두가 손짓했다. 보라가 다가오자 왕필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광호 앞으로 이끌었다. 사과해라. 나한테 말고 내 손녀한테. 방광호는 무릎으로 기어가 보라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보라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왕하사. 아니 왕하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술이 덜 깨서 미쳤나 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처자식도 있습니다. 비굴했다. 조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며 보라를 짓밟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보라는 그 꼴을 보니 혐오감이 밀려왔다. 저런 인간에게 벌벌 떨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과할 자격도 없습니다. 보라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장군이라서 사과하는 겁니까? 만약 진짜 힘없는 노인이었다면 계속 짓밟았을 거 아닙니까? 보라의 일침에 방광호는 말문이 막혔다. 왕필두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들었지? 내 손녀가 사과 안 받는다잖아. 왕필두는 나태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대로 해라.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줘. 알겠습니다. 나태산이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방광호 상사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독 민간인 협박 기물 파손. 그리고 추가로 여군 성추행 혐의까지 싹 다 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해.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방광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안 돼. 이거나. 대대장님 살려주십시오. 방광호가 대대장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대장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방광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면회실 밖으로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왕필두는 바닥에 떨어진 닭다리 하나를 집어 휴지에 쌌다. 청소도구 가져와. 그 말 한마디에 대대장이 직접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뛰어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대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으려 하자 왕필두가 빗자루를 빼앗았다. 비켜. 내 손녀가 먹을 밥이었다. 내가 치운다. 왕필두는 묵묵히 바닥을 쓸고 닦았다.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더럽혀진 손녀의 자존심을 닦아주는 의식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왕필두는 더러워진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태산아. 네. 부대 꼴이 엉망이구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해. 면목 없습니다. 즉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 위에 있는 놈들이 썩으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고생하는 법이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털어내. 왕필두는 보라의 손을 잡았다. 가자 보라야. 여기 공기가 안 좋다. 나가서 밥이나 먹자. 왕필두는 헌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면회실을 나섰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그가 제복 입은 장군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보급 수송대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군단 감찰부가 투입되어 부대의 모든 서류와 PC를 압수했다. 방광호의 관물대에서는 수십 명의 병사에게 갈취한 돈으로 산 명품 시계와 불법 도박 장부가 발견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방광호에게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던 여군들과 병사들의 익명투서가 쏟아져 나왔다. 대대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고 김철민 중사를 포함한 방조자들도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왕필두의 분노가 나태산의 실행력과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다. 부대 밖 화천 읍내의 한순대 국밥집. 왕필두와 왕보라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국밥 2그릇이 놓여 있었다. 보라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진짜 사령관이었어요? 왕필두가 깍두기를 씹으며 멋쩍게 웃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은 그냥 약초 캐는 늙은이지.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나 바보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할아버지 무시할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보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생각이 짧았다. 나는 내가 내 손녀라는 꼬리표 없이 너 자체로 인정받길 바랐어. 군대라는 곳이 그렇잖냐. 누구 라인이다 누구 백이다 하면 실력보다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왕필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 내가 틀렸어. 백 없는 놈은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안 주는 게 현실이더구나. 내가 널 너무 험한 곳에 맨몸으로 던져놨어. 할애비가 죄인이다. 왕필두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라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음 알아요. 나 강하게 키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보라야. 네. 전출 가라. 태산이한테 말해놨다. 후방의 편한 부대로 옮겨줄 거야. 사령부 행정직으로 가면 몸도 편하고 이런 험한 꼴 안 봐도 된다. 왕필두는 손녀를 더 이상 이 시궁창에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보라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싫어요. 뭐? 안 가요. 도망치기 싫어요. 보라가 국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힘이 나는 것 같았다. 저 이제 왕필두 장군 손녀인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도망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백 믿고 들어왔다가 힘들니까 백 믿고 도망간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감히 욕을 해. 제가 용납 못해요. 저 여기서 버틸 거예요. 남아서 바꿀 거예요. 방광호 같은 인간들 다 치워버리고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요. 왕필두는 멍하니 손녀를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마냥 어리광쟁이인 줄 알았던 손녀가 어느새 자신보다 더 단단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후후. 하하하. 왕필두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그래야 내 손녀지.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 흉내를 낼 수는 없지. 왕필두는 기분이 좋아진 듯 국밥에 다대기를 듬뿍 풀었다. 좋다. 내 뜻대로 해라.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하래비가 5분 대기조로 항상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네. 충성. 보라가 앉은 채로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국밥 김보다 더 훈훈한 기류가 흘렀다. 식사를 마치고 부대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나태산 군단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준비했습니다. 됐다. 내 차 타고 갈 거야. 왕필두는 주차장에 세워둔 녹슨 봉고 트럭을 가리켰다. 나태산은 당황했지만 왕필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보라야, 들어가라. 날 춥다. 할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전화할게요. 왕필두는 트럭에 올랐다. 경운기 같은 시동 소리가 다시 울렸다. 태산아. 창문을 내린 왕필두가 나태산을 불렀다. 네. 보라. 특별 대우하지 마라. 대신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게 해라. 딱 공평하게. 그거면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밥이나 좀 사줘. 애가 말랐어. 네. 제가 친조카처럼 챙기겠습니다. 왕필두는 손을 흔들고 트럭을 출발시켰다. 낡은 트럭이 매연을 뿜으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 뒤로 대한민국 육군 중장 나태산과 하사 왕보라가 나란히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왕필두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눈가를 훔쳤다. 다 컸네. 우리 보라. 하늘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제칠 보병사단의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배경이 만들어준 봄이 아니라 왕보라 스스로가 쟁취해 나갈 찬란한 봄이었다. 먼지는 사라지고 이제 진짜 별이 빛날 시간이었다. 제칠 보병사단 보급 수송대대의 공기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던 행정반은 도서관처럼 조용해졌고 병사들은 왕보라 하사가 지나갈 때마다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하지만 왕보라는 지금이 방광호 시절보다 더 괴로웠다. 왕 하사님,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손에 물 묻히지 마십시오. 커피는 저희가 타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당직 근무는 제가 대신 서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 쉬십시오. 동료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그녀를 왕 하사가 아닌 전 군수사령관님의 손녀로 대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몸을 사리는 철저한 거리두기였다. 그녀는 부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일중대장 최민석 대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인 그는 보라를 유독 차갑게 대했다. 그는 뼛속까지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어 실력 없이 배경으로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자들을 경멸했다. 그의 눈에 왕보라는 할아버지 백으로 특혜를 누리는 공주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왕보라 하사. 최 대위가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다. 네. 중대장님. 이번 학예 전술 훈련 편성표 봤나? 네. 확인했습니다. 저는 본부 대기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사령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더군. 왕 하사는 험한 훈련에서 열외시키라고. 아주 대단한 집안 덕분에 군 생활 편하게 해서 좋겠어. 최 대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보라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것은 보라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나태산 군단장이 왕필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중대장님, 저는 열외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훈련에 참가하겠습니다. 말은 청산 뉴스지. 막상 흙탕물 튀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릴 거 아닌가. 우리 부대는 전투 부대지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이 아니다. 최 대위는 보라의 책상 위에 놓인 훈련 계획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이번 훈련은 가상적에게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을 가정해서 산악도로를 개척하는 고난도 훈련이다. 1톤 트럭도 아니고 5톤, 10톤 대형 트럭을 몰고 진흙탕을 뚫어야 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송 부사관입니다. 대형 면허도 있고 정비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격증 종이 쪼가리가 실전에서 차를 움직여주나. 정 가고 싶으면 따라와. 대신 짐 덩어리처럼 굴 거면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최 대위는 비웃음을 남기고 돌아섰다. 보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광호는 대놓고 욕을 했지만 최 대위는 논리와 계급으로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그날 밤 보라는 연병장 구석에 세워진 5톤 트럭 KU511으로 향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정비복으로 갈아입고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기름때가 얼굴에 묻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보여주겠어. 내가 누구 손녀라서가 아니라 하사 왕보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그녀는 밤새도록 트럭의 구동축과 브레이크 라이닝을 점검했다. 손톱 밑에 검은 기름이 끼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군인이라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출발 전 사열 시간. 병사들은 보라의 얼굴에 묻은 기름때와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수군거렸다. 왕 하사님 밤새 정비하셨대? 쉬워하는 거 아니야? 점수 따려고. 최 대위가 다가와 보라의 정비복을 훑어보았다. 기름 칠갑한다고 군인 되는 거 아니다. 실전에서 증명해. 엔진 소리와 함께 부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화천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보라가 탄 트럭의 핸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그녀의 군 생활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훈련 2일차. 화천 일대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비포장 산악도로는 거대한 진흙 늪으로 변해 있었다. 전방에 낙석, 도로 유실됨, 우회하라.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두 차량이 멈춰 서면서 보급 차량 수십 대가 산길 한복판에 고립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신 중계기마저 낙뢰를 맞아 지휘 통제가 먹통이 되었다. 최민석 대위가 지프에서 내려 소리를 질렀다. 야! 3호차, 4호차, 뒤로 빼. 우회도로 확보해. 하지만 바퀴가 지늘게 반쯤 파묻힌 대형 트럭들은 헛바퀴만 돌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비를 맞으며 바퀴 아래에 야전 삽과 돌을 집어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젠장. 이러다간 작전 시간 다 놓치겠어. 최 대위는 초조해졌다. 이번 훈련 성적이 진급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전 차량 엑셀 끝까지 밟아. 힘으로 밀고 나가. 그것은 오판이었다. 무리하게 엑셀을 밟은 5톤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배수로에 처박히고 말았다. 차체가 45도로 기울어지며 적재함에 실려있던 탄약 박스들이 쏟아질 위기에 처했다. 넘어간다. 운전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최 대위도 당황하여 얼어붙었다. 집안이 약해져 있어 견인차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빗속을 뚫고 누군가 뛰쳐나왔다. 왕보라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기울어진 트럭의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갔다. 왕하사. 미쳤어. 내려와. 위험해. 최 대위가 소리쳤지만 보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운전병을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핸들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진흙탕에서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길을 달래가며 가는 거라고. 왕보라는 기어를 저단으로 바꾸고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꺾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반대로 꺾었겠지만 그녀는 차량의 무게 중심을 이용할 줄 알았다. 부앙! 엔진이 굉음을 내질렀다. 뒷바퀴가 흙탕물을 튀기며 헛도는가 싶더니 아주 미세하게 차체가 움직였다. 보라는 엑셀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하며 타이어가 땅을 움켜쥘 타이밍을 찾았다. 제발, 제발 움직여라. 그녀는 온몸의 감각을 엉덩이와 손끝에 집중했다. 차체가 기우뚱하며 전복될 듯한 순간 그녀가 과감하게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밟았다. 구구구구. 기적처럼 트럭이 배수로 턱을 타고 올라왔다. 기울어졌던 차체가 수평을 되찾자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올라왔다. 왕 하사님이 해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도로가 뚫렸지만 여전히 진흙탕이었다. 최 대위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보라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소리쳤다. 중대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빠집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30% 빼서 접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두 차량이 길을 다지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최 대위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판단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알아서 해봐. 보라가 탄 5톤 트럭이 선두에 섰다. 그녀는 능숙하게 지늘길을 헤치고 나갔다. 뒤따르는 차량들이 그녀가 만든 바퀴 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보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을 길들이고 100명의 부대원을 이끄는 야전 사령관이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전투복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어떤 제복보다 빛나 보였다. 병사들은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민석 대위만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열등감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복귀한 날 저녁. 빗속의 사투는 부대 내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다. 야, 왕 하사님 운전하는 거 봤냐? 카레이서인 줄 알았다니까. 솔직히 최 대위님보다 상황 판단 빠르더라. 진짜 리스펙트. 병사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이제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닌 전우로서의 끈끈한 정이 느껴졌다. 보라에게 캔 음료수를 건네는 병사들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훈련 강평 시간 최민석 대위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이번 훈련에서 일부 간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차량이 전복될 뻔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영웅 심리에 취해 설치는 것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그는 보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보라의 공로를 징계 사유로 둔갑시킨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강평장의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중대장에게 대들 수 없었다. 보라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최 대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때 강평장 뒤편의 문이 열렸다.
그 징계권에 내가 직접 받지. 익숙하고 묵직한 목소리. 나태산 군단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왕필두가 서 있었다. 최 대위가 소스라치게 놀라 격려했다. 충성. 군단장님. 나태산은 최 대위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말한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게 배수로에 빠진 차량을 건져내고 부대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그 행동을 말하는 건가? 그것이 지휘관의 허락 없이. 허락? 현장 지휘관이 멘탈 나가서 얼어붙어 있을 때 부사관이 주도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게 명령 불복종인가? 그건 수은갑이다. 자네 눈에는 그게 하극상으로 보였나 보지. 나태산의 일갈에 최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었다. 나태산은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오늘 훈련 현장을 헬기로 지켜봤다. 폭우 속에서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트럭. 그 트럭을 누가 운전했나? 모든 병사의 시선이 왕보라에게 향했다. 왕보라 하사입니다.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태산이 보라를 불렀다. 왕 하사. 앞으로. 보라가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전투화는 아직도 진흙투성이었고 전투복에는 기름 얼룩이 선명했다. 왕필두가 천천히 걸어나와 손녀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보라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왕필두의 투박한 손길에 보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부끄럽지 않게 했죠? 그럼. 잘하다 마다. 내가 뚫은 그 길이 내가 만든 그 어떤 길보다 훌륭했다. 왕필두는 나태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태산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제2군단장 표창. 하사왕보라. 귀관은 악천후 속에서도 탁월한 수송 능력과 헌신적인 전우애를 발휘하여 부대의 안전을 지켰기에 이 상을 수여함. 나태산이 표창장과 함께 포상 휴가증을 건넸다. 그리고 최 대위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최민석 대위.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자신의 무능을 부하의 탓으로 돌리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사실을 왜곡했다. 징계위원회에 갈 사람은 왕 하사가 아니라 자네다. 최 대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엘리트 인생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평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진심을 담아 보라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사령관의 손녀라서가 아니라 함께 진흙탕을 굴렀던 전우 왕보라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밤이 깊었다. 보라는 할아버지의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안 울어요. 그래, 안다. 그리고 저 더 이상 할아버지 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보여줬으니까요. 그래, 내가 증명했다. 왕필두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라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별이 있다. 하늘에 떠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별, 그리고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너는 이제 후자가 되었다. 그게 더 멋있는 거죠? 그럼. 훨씬 멋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왕보라의 가슴 속에 계급장보다 더 값진 자신감이라는 별이 뜨고 있었다. 트럭은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녀 앞에 어떤 험한 길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칠성부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7보병사단에 다시 한번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이번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닌 권력의 바람이었다. 국방부 특별감사단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감사단장은 육군 소장 길태풍이었다. 그는 군내 사조직의 핵심 인물로 과거 왕필두 사령관 시절 비리 혐의로 진급이 누락되었던 앙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왕필두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자 그는 승승장구하여 감찰 실세가 되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왕필두가 아끼는 후배인 나태산 군단장을 찍어내고 왕필두의 손녀인 왕보라를 무너뜨려 과거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감사 첫날부터 분위기는 살벌했다. 보급 수송대대 행정반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뒤집어졌다. 감사관들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기세로 서류를 뒤졌다. 왕보라 하사. 감사실로 오라는 호출이다. 행정반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전했다. 보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1년 전의 겁쟁이가 아니었다. 감사실로 쓰이는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상석에 앉은 길태풍 소장은 서류를 넘기며 보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네가 왕보라 하사인가? 그렇습니다. 하사 왕보라. 길태풍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인매는 차가웠다. 전형적인 뱀의 눈빛이었다. 대단해. 아주 대단해. 하사 임관 2년차에 사단 모범 부사관 표창, 군단장 표창, 거기에 특급 전사까지. 이게 정상적인 군 생활에서 가능한 스펙인가? 최선을 다해 복무했습니다. 최선이라. 내가 보기엔 특혜 같은데 말이야. 길태풍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제보가 들어왔어. 나태산 군단장이 자네를 특별히 비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훈련 때도 단독 차량 운행을 허가해주고 영웅 놀이를 시켜줬다지. 그리고 자네 조부가 전 군수사령관 왕필두라고 했던가. 제 할아버님은 전역하신 민간인이십니다. 이번 일과 무관합니다. 무관하다? 과연 그럴까? 왕필두가 나태산에게 청탁해서 손녀인 너를 띄워주고 나태산은 그 대가로 진급 라인을 보장받는다. 아주 그림이 좋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지. 길태풍은 잊고 지냈던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러운 입에 올리며 모욕했다. 보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설 쓰지 마십시오. 저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어떤 특혜도 받은 적 없습니다. 건방지군. 어디서 감히 장군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길태풍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불어. 왕필두가 시켰다고. 나태산이 뒤를 봐줬다고 자백하면 너는 선처해주지. 전역하고 연금이라도 받게 해줄게. 그것은 회유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길태풍은 보라를 이용해 나태산과 왕필두를 동시에 낚으려는 덫을 놓고 있었다. 보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년 전 방광호 앞에서는 공포에 질려 울기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있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거짓 자백으로 제 명예를 그리고 할아버님의 명예를 파는 짓은 죽어도 못합니다. 보라의 단호한 대답에 길태풍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언제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나 보자. 길태풍은 감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그리고 보라를 독방에 가까운 대기실에 감금하고 매일같이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다. 잠도 재우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정신적인 고문이 이어졌다. 보라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나태산 군단장이 항의하려 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직속 명령이라는 명분 앞에 그 또한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보라는 차가운 대기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할아버지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버텼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늙은 호랑이의 귀는 천리밖의 위험도 감지한다는 것을. 감사 5일차. 길태풍은 초조해졌다. 어린 하사 하나가 이렇게 독하게 버틸 줄은 몰랐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왕보라에게 파면을 선고하고 나태산 군단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는 계획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단 본청 대회의실. 길태풍과 감사관들이 재판관처럼 앉아 있었다. 왕보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강압수사로 입술은 터지고 눈은 퀭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본 시민은 왕보라 하사의 근무 태만 및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청탁 관계에 대한 징계를. 길태풍이 의사봉을 두드리려던 찰나였다. 쾅!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헌병들이 제지할 틈도 없었다. 아니, 헌병들은 문을 열고 들어온 노인을 보고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왕필두였다. 하지만 1년 전의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복,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빛나는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세월이 흘러 옷은 조금 헐거워졌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현역 시절보다 더 거대했다. 나태산 군단장이 뒤따라 들어와 왕필두를 호위했다. 누구십니까?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길태풍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왕필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낡은 군화 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또각, 또각. 왕필두는 길태풍 앞에 섰다. 자네가 길태풍인가? 왕필두 전 사령관님? 길태풍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가 기억하는 왕필두는 호랑이였다. 늙었어도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감찰이라. 좋은 일하지.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니까. 왕필두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길태풍의 책상 위에 던졌다.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 쓰나. 이게 무슨. 길태풍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 사본과 녹취록들이 들어있었다. 10년 전 길태풍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취했던 증거, 그리고 최근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자네가 내 진급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앙심을 품었다지. 내가 왜 자네를 탈락시켰는지 아나. 증거가 부족해서 옷은 못 벗겼지만 자네 같은 도둑놈에게 별을 달아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왕필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전역하면서 이 자료들을 묻어두려 했다. 그래도 후배니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려고 했지. 그런데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그것도 조작된 혐의로. 길태풍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파면은 물론이고 감옥행이었다. 이건 불법 사찰입니다. 민간인이 군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입 다물어. 왕필두의 호통에 회의실 유리창이 윙윙거렸다. 내 놈이 내 손녀를 괴롭힌 지난 5일. 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모든 명예와 훈장을 걸고 너를 고발한다. 왕필두는 나태산에게 눈짓했다. 나태산 중장. 이자를 헌병대에 넘겨.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 알겠습니다. 헌병대. 길태풍 소장을 긴급 체포하라. 나태산의 명령에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심판자가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모함이야. 길태풍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와 감사관들이 왕필두 앞에 기립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경외였다.
왕필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할아버지. 보라가 뛰쳐나가 왕필두를 부축했다. 왕필두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며칠 전부터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지만 손녀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이끌고 정복을 꺼내 입고 달려온 것이었다. 괜찮다. 괜찮아. 내 새끼 무사하면 됐다. 왕필두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많이 말랐구나. 미안하다. 할애비가 힘이 없어서 널 또 고생시켰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 구해주셨잖아요.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보라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폭발했다. 왕필두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닌 모든 짐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미소였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1년이 지났다. 제7보병사단 연병장. 전 부대원이 도열한 가운데 진급 신고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늠름한 모습의 왕보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사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신고합니다. 중사 왕보라는 202X년 5월 1일부로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나태산 군단장이 직접 그녀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축하한다. 왕중사. 아니, 이제 진짜 에이스 왕중사지.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저기 봐라. 누가 오셨는지. 나태산이 손가락으로 연병장 구석을 가리켰다. 휠체어에 앉은 왕필두가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난 겨울 무리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약해져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손녀의 진급식만은 놓칠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워온 것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보라는 꽃다발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저 중사 됐어요. 뭐냐? 장하다. 내 평생 소원이 우리 보라 어깨에 무궁화 꽃 피는 거 보는 거였는데 이제 여한이 없다. 왕필두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보라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원사 될 때까지, 아니 저 별 딸 때까지 보고 계셔야죠. 허허. 욕심도 많지. 왕필두는 손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보라야. 기억하느냐?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먼지와 별 이야기요? 그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별만 우러러보지만 세상을 바치고 있는 건 땅 위의 흙과 먼지란다.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발이 땅을 딛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병사들의 아픔을 알고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그런 별이 되어라. 네. 명심할게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왕필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나는 외로웠지만 너는 사람들과 함께니까. 보라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부대 밖으로 나왔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부대 앞 가로수길에는 벚꽃이 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그때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들이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다. 잔뜩 겁을 먹고 얼어있는 신병들. 그중 한 명의 작은 체구의 병사가 관물대 짐을 들고 쩔쩔매고 있었다. 보라는 휠체어를 잠시 세우고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이봐 신병. 무겁지? 보라가 짐을 번쩍 들어 올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어깨 펴. 여기는 군대지 지옥이 아니야.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보라의 미소에 신병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필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거다. 내 손녀가 드디어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왕필두는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꼈다. 자신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낡은 군복은 벗겨지고 훈장은 빛을 발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자신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별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왕필두의 오두막 평상. 보라와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 별 이름이 뭐예요? 글쎄다. 이름이 뭐 중요하냐? 저렇게 예쁘게 빛나면 그만이지. 저기 제일 밝은 별 꼭 할아버지 같아요. 에이, 나는 저기 옆에 있는 작고 흐린 별이지. 너를 비추기 위해 잠시 곁에 있는. 보라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늙은 별과 젊은 별이 나란히 앉아 서로를 의지하며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드라마보다 아름답고 어떤 훈장보다 고귀한 풍경이었다. 먼지 취급받던 하사왕보라. 그녀는 이제 누구의 후광도 필요 없는 스스로 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되어 제7보병사단의 밤을 지키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녀의 전설은 오래도록 군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스폰서라는 오명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군인 가족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